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영입니다. 네. 영광스럽게 이 도산 아카데미에서 강연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혹시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지금 이때 좀 찍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막 얘기할 때 찍으니까, 그렇죠. 네, 이쪽으로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아까 소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산은 바다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도산 선생님만큼 바다에 대해서 먼저 깨우친 분이 없어요. 원래 태어나신 것이 그 대동강 하구에 있는 도릉섬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다를 보신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겠다고 결심한 게 언제냐? 바로 서해에서 벌어졌던 청일전쟁의 전쟁을 목도하고 나서 도산 선생님이 나라를 구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도산 선생님이 바다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다는 도대체 어떤 공간입니까? 인류에게 바다는 국가를 가로막는 장벽입니까? 도전할 공간이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 나가지 마. 가면 빠져 죽을 수 있어.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었던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저거는 도전해볼 가치가 있어. 저 바다는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야 라고 가르쳐준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미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의 공간인가 두려움의 공간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71%가 바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구가 아니라 우리는 해부에 살고 있는 바다가 더 많아요. 이 무한한 넓고 깊은 이 푸른 이 공간에 존재하는 무한 세계. 그런데 이 바다의 특징은 무질서의 공간, 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AI 시대, IT 시대 얘기를 합니다. 바다 없이 인터넷이 가능할까요? 왜 바다하고 인터넷하고 뭔 상관? 가장 중요한 상관이 있죠. 로그란 말이 있습니다. 원래 로그는 통나무란 뜻입니다. 인류가 물을 접하면서 물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저 로그를 묶어서 배로 만들어서 타면서 운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는 현재로 발전되어 있을 때는 약간 배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영어 단어상의 의미는 통나무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어졌냐면요. 모든 선박에서 기록하는 일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적습니다. 군함이든 상선이든 어서. 그것을 캡틴스 로그 또는 로그북이라 그럽니다. 이 로그, 배가 움직이는 기록을 다 정리하는 책입니다. 모든 선박에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캡틴스 로그북을 적기 위해서 책 뚜껑을 여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로그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을 하고 이 책 뚜껑을 닫는 거, 이게 로그아웃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에 들어갈 때 컴퓨터를 여는 거, 컴퓨터를 닫는 거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 로그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항구로 들어갑니다. 포트죠, 포트, 항구.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USB 어디다 꽂습니까? 포트에다 꽂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포트, 항구란 뜻입니다. 이 항구의 역사가 인류 발전의 역사입니다. 모든 문명, 모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포트고 나가는 것도 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포탈에 들어간다고 하죠. 포탈이 뭡니까? 항구의 커다란 문이 포탈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들어가는 거는 바다에서 항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통행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 가지고 다니는 패스포드가 뭐냐면 항구에 들어갈 때 내는 증명서입니다. 에어포트는 뭡니까? 항구에 비행기가 내리는 항구가 에어포트인 거예요. 그래서 패스포트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우리가 이동한다는 말을 트랜스포트라고 합니다. 과거의 물건의 이동은요,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하는 게 이동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트랜스포트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수입은 임포트,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 수출은 익스포트, 한국에서 나가는 거.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서류 뭉치를 가지고 신고하는 절차가 있겠죠. 그 서류 뭉치가 뭡니까? 여러분 요즘 증권에서 많이 쓰는 포트폴리오. 그게 항구에서 선박에서 제출되는 서류들의 뭉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 가서 또 나 들어왔어요 보고하는 거. 리포트입니다. 우리가 보고하다는 리포트 다 이 항구에서 바다에서 시작된 단어들입니다. 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보이스 피싱. 보이스 피싱입니다. 보이스 피싱은 뭐의 약자냐면요. 보십시오. Private Data Fishing. 낚는 겁니다. 낚는 거. 컴퓨터에서 낚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서핑.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정보 검색하죠? 서핑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가는. 다시 말해서 바다는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힘 있는 자가 갖는 공간입니다. 과연 그런데 이 인터넷을 작동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쓰는 스마트폰이 무선 전화기입니까? 유선 전화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은 유선 전화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단말기와 가까운 데에 있는 중계기까지만 무선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하죠?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데이터 증권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모든 데이터는 물 밑에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해저 케이블이 작동이 안 되면 AI도 IT도 우리가 위성을 쓰는데요. 위성이 쓰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1%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속에 깔려 있는 해저 광 케이블이 없으면 인터넷도 IT도 AI도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부터 미국 본토까지 태평양 그 물 가운데로 약 14,000km에 달하는 거리에 해저 케이블이 지나갑니다. 전 세계 밑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주변에 깔려 있는 해저 케이블이요. 밑에 있는 게 바로 전 세계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해저 케이블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요즘 어느 정도 첨단화되어 있냐면요. 물밑 잠수함을 가지고 해저 케이블에 특수 장비를 붙여가지고 도청까지 합니다. 중국이. 엄청난 정보가 새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라 그러죠.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 이런 회사들은 자기들끼리 회사만의 독자적인 해저 케이블을 깝니다. 보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케이블까지. 기본적으로 쓰는 국제 해저 케이블은 국제 컨소시엄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국도 같이 돈을 내고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빅테크 기업들은 자기들만의 해저 케이블을 지금 또 깔고 있어요. 보안 문제. 그만큼 바다가 존재하지 않으면 저 해저 케이블이 운영될 수가 없어요. 인터넷은 공격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물밑 속에서 움직이는 많은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라. 자, 제가 있었던 남태평양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태평양에 14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개 나라 섬나라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태평양을 분류할 때 세 군데로 분류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와이에서부터 밑에 있는 뉴질랜드까지 여기를 폴리네시안이라고 합니다. 폴리네시아. 이 그리스어인데요. 폴리는 무슨 뜻이냐면 넓다는 뜻입니다. 넓다. 네시아는 섬이라는 소리입니다. 섬. 인도를 발견하러 갔다가 인도 주변에 섬이 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인 서양 사람들의 이름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이름이 인도 근처에 있는 섬이라는 뜻이에요. 이 폴리네시아는 하와이에 있는 하와이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피부가 그렇게 많이 진하질 않아요. 연하면서 머리카락도 좀 부드럽고 이런 형태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멜라네시아입니다. 피지, 파푸아뉴기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멜라네시아이죠. 멜라는 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부색이 검고 머리도 굉장히 곱슬곱슬합니다. 그리고 좀 덩치도 크고 아주 대단하게 우람하죠. 그 다음에 그 위쪽이 미크로네시아라고 합니다. 미크로는 작다는 뜻이잖아요. 작은 섬들이 올망졸망 모여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섬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미크로네시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만이나 필리핀하고 가깝다 보니까 인접해 있어서 같이 이제 혼혈적으로 섞인 성분들이 좀 있어서 등치도 좀 작고 또 동양적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남태평양 14개국 유엔 회원국들입니다. 모두 유엔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14개 나라들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다 틀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14개 나라 현재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며칠 전에 하이난섬 인근 공해상에서 중국의 핵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했습니다. 10,000km 정도 날아가는 SLBM입니다. 그 10,000km 정도 날아가는 SLBM을 어디다 쐈느냐? 남태평양에다가 쏜 겁니다. 투발루 인근 해안을.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 굉장히 남태평양에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다에서의 도전이 왜 일어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피지가 남태평양의 중심국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태평양의 모든 교통과 문화와 교육과 모든 중심이 피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항공도 피지를 통해서 남태평양 국가들로 이동하게 돼 있고요. 또 대부분의 나라의 대사관들이 전부 다 피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국제기구들도 다 피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피지에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총 6개 나라에 대사를 했습니다. 인근의 작은 나라까지 포함해서. 근데 뭐 미국 대사도 한 4개, 프랑스도 한 3-4개 이렇게 대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사를 할 때 찍었던 그 사진이고요. 저 밑에 보면 저희 집사람하고 한복과 넥타이 색깔을 소위 깔맞춤해서 저게 피지의 국기 색깔이고 바다 색깔입니다. 나름 좀 신경을 좀 썼었습니다. 여러분 윤용주라는 가수를 아시는 분이 여기 있으시겠죠? 음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Isa isa volamina sabina 시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음악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피지 전통 민요입니다. 특히 섬나라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배로 왔다가 떠나고 가잖아요. 그 떠날 때 부르는 이별 노래입니다. 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노래가.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윤영주 선생님도 한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 가지고 한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대사를 떠날 때도 거의 뭐 한 2주일 동안 매일 밤마다 들었던 노래가 피지 사람들이 와서 노래 부르주는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자, 피지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담당했던 나라가 피지, 투발루, 키리바시, 마샤,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이쪽을 제가 대사로서 담당을 했습니다. 요즘 강연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요. AI가 발달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지식을 전달하겠다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이더라고요. 왜? 여러분들 손안에 엄청난 지식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함부로 지식을 전달하려고 그러다 큰 코를 다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행했던 것을 전달하는 것은 AI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AI가 몰랐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몇 나라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투발루입니다. 요번에 그 미사일이 떨어진 게 투발루 해역이었는데요. 이 투발루는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지 있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해발 고도가 육지가 한 2m밖에 안 돼요. 바다에서. 그래서 몇 년 전에 투발루 외교부 장관이 유엔 연설을 기다려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연설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인기 있었던 연설 중에 하나죠.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투발루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왜 많느냐? 없어지기 전에 가봐야 된대요. 많이 와요, 실제로.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드는데 투발루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나우루라는 나라입니다. 나우루는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1980년대 초반 이럴 때는 전 세계 1인당 국민소득이 최고 수준이었어요. 국민 한 사람한테 나라에서 1억씩을 막 줬어요, 그냥. 생활비로 쓰라고. 저 섬이 뺑돌라 24km인데요. 24km인 저 도로에 주유소가 21개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집집마다 벤틀리, 람borghini가 질비합니다. 왜? 저 섬 전체가 인광석 강산이었습니다. 인광석은 뭐냐면요. 알바트로스라는 새 있죠. 대륙을 옮겨 다니는 새. 새들의 여기가 휴게소였어요. 여러분 휴게소에서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어디죠? 화장실이죠. 이게 새들의 화장실이었던 겁니다. 여기다가 엄청난 분변을 수백 년 동안 쌓아놨는데 이 분변이 어마어마한 인광석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 인광석이라는 성분은요. 농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인광석을 뿌리면 소출량이 평상시보다 3배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요즘은 뭐 히토리 성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에서 이 인광석을 캐가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캐가면서 그 돈을 내다 보니까 나오루가 인광석이 막 천치곤란할 정도로 많다 보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국민들한테 야 쓰고 싶은 만큼 써.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서 누가 벤틀리 샀다 그러니까 야 제가 무슨 벤틀리야 나는 람보르기니 사야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불행히도 인광석이 다 파먹고 없습니다. 제가 대사하면서 갔을 때 나오는 대통령이 제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거지된 나라입니다. 무차별 복지의 결과입니다. 그때 현명한 지도자들이 그 돈을 다른 데다가 잘 투자하고 정리해서 지속적으로 갔어야 되는 게 실패한 나라죠.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저게다 인광석. 그 다음에 마샬 제도입니다. 마샬 제도는 완전히 미국화되어 있는 나라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가 1945년에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썼던 핵폭탄의 실험은 미국 본토에서 가장 기초적인 실험으로 핵폭탄이 만들어졌는데요. 본격적인 원자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한 최초의 핵실험이 바로 이 마샬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핵폭탄이 어마어마한 그 폭발의 위력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입증을 한 거죠. 그게 1946년입니다. 1946년에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한 디자이너가 여자들 수영복을 원피스로 되어 있는 수영복을 천을 좀 아끼겠다고 잘라가지고 브라자하고 팬티가 분리된 수영복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야, 이 수영복 좀 어떻게 잘 팔리는 방법이 없을까? 공교롭게 그때 바로 비키니 환초섬에서 엄청난 폭발력 있는 핵실험을 하게 된 거죠. 야, 대박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저 옷에다가 비키니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비키니 수영복이 바로 이 핵실험의 슬픔을 안고 있는 수영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회사는 이것 때문에 대박이 났답니다. 그러고 나서 약 현재까지 67회에 걸친 핵실험이 미국의 핵실험이 저 마샬 아일랜드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엄청난 그 핵의 피해자들도 많이 있고 해서 현재는 미국이 마샬 아일랜드의 모든 경제를 다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국방, 외교 이런 것들을 전담해주고 실제로 마샬 아일랜드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하고 거의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주죠. 그래서 학교 갈 때도 전부 다 미국 시민하고 똑같이 학비를 내고 합니다. 자, 이런 그 대표적인 그 섬나라가 있는 남태평양인데요. 이 섬나라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섬나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활주로를 내려야 되는데 이들이 쓰고 있는 그 비행기 활주로가 바로 우리나라 경제징용자들이 삽질해서 만든 것들. 실제로 나우루에는 한 400명 정도가 강제징용돼서 거기서 활주로 만드는데 동원이 됐었고요. 마샬 아일랜드에는 1,500명 정도가 거기서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마샬 아일랜드는 그 1,500명의 위령탑도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섬나라들이 지금 쓰고 있는 활주로가 다 우리 일제 강제징용자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뭐 이런 같은 남태평양에는 참 묘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결국 바다 얘기인데요. 바다하고 떠오르는 말은 해양력입니다. 해양력은 단순한 군사력을 해양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양력은 바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는 무질서한 공간이다. 힘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공간입니다. 바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 능력이 있는 자만이 국가를 번성시킬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자만이 천대받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자만이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해양을 통해서 우리 인류 역사는 엄청난 성장을 했고 경제를 이루었고 또 국력을 지시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마찬가지죠. 그 해협을 통제함으로써 미국이 멋대로 해협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 통과를 받겠다. 받을 수 있어요.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삥 뜯는데 뜯겨야지 어떡합니까? 그만큼 해양이 갖는 의미가 점점 더 커지고 중대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해양 경제, 해양 외교, 해양 안보를 위한 국가의 종합적인 해양 정책과 전략이 수반되는 나라가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양 국가일까요?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라고 제일 깨인 사람이 금년도에 BTS더라고요. 지금 BTS가 전 세계 투어를 하고 있는데 얘들의 주제곡이 스윙입니다. 스윙, 스윙, 스윙. 그리고 인터넷을 보니까 저렇게 배 타고 막 타는 거예요. BTS가. 그리고 이렇게 배에서 저 수병복장으로 배를 청소하는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진짜 대한민국의 선구자는 누구다? BTS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하지 못한 거를 이들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BTS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다 알아요. 삼변이 바다예요. 우리나라의 바다 면적은 육지 면적의 4.4배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물동량의 99.7%, 원자재, 에너지는 100% 바다를 통해서 들어와요. 누구든지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인식을 해요. 그런데 해양의 본질적인 가치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현재 해양 국가가 아니라 해양 의존 국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해양에 빌부터 사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주도적으로 내 해양을, 내 바다를 관리하지 못하고 얹혀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해양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대부분의 국민들은 바다가 중요하죠. 삼면이 바다인데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공간입니까?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바다 멋있어요. 즐겨요. 횟감 먹으러 가요. 뭐 이런 얘기. 예? 뭐 여자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야, 나 한 번씩 겨울바다가 보고 싶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 말 때문에 인생 완전히 착살난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연애할 때 자기야, 나 바다 한번 구경시켜주고 했다가 바다 보러 갔다가 평생 바다만 벌어요. 해군 생활하면서 매일 바닷가로만 발령해서 돌아다니고 제대해서 이제는 육지에 살아 했는데 휘지 대사로 가면서 또 바닷가로 인생. 여자분들이 말 잘해야 됩니다. 바다 한번 보고 싶다가 평생 보는 수가 생깁니다. 자, 이런 바다 어느 정도 이게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전략적인 공간이라보다는 우리는 그저 그냥 먹거리 즐기는 바다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되면 바닷가에 놀러 가면 부모님이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물가에 가지 마라. 빠져 죽는다. 공포의 대상으로만 인식을 한 분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해양이라는 것이 경제와 안보와 생존을 위한 핵심 공간이라는 대한 인식이 사실상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부족했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다? 대한민국은 택배 국가입니다. 배달 민족이 나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해운 산업이 훨씬 더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궈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선박을 만들어낸 이후에 그 상선들의 물동량을 전 세계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해운업이 2023년 기준 했을 때 총 외화 수입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다음에 4위예요. 배달로 전 세계 항구에다가 물건을 배달해서 번 돈이 저만큼 많습니다. 육지 택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다 택배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밑에 있는 그 굵은 섬들이 바로 물동량입니다. 소위 말해서 해상 교통로입니다. 이 교통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게 지금 현재는 세계 4위 규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물동량의 선박을 지키는 것 또한 국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2010년 그 당시에 10년, 9년 그 당시에 신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명박 정부입니다. 청해부대, 소말리아의 선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군을 파견해야 됩니다라고 건의한 사람이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구축함 한 척을 소말리아 해역에 보낼 때 논란이 많았어요. 야, 그 가는데 파병 비용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구축함 한 척을 몇 달 동안 거기다 띄워놔야 돼? 말아야 돼? 뭐 계산기 두드리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건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이 국가 해운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010년 4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3호 드리머 사건이 터진 겁니다. 3호 드리머가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납포가 됐어요. 214일간의 구금 통해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불행하게도 우리가 저 인질을 구조하고 그 선박을 가져오느라고 현금으로 협상을 해버렸습니다. 얼마? 달러로 950만 달러. 해적들한테는 계좌이체 안 됩니다. 해적들한테는 카드 결제 안 됩니다. 해적들한테는 온리 현금만이 가능합니다. 캐시로. 큰 박스에다가 950만 달러를 해적한테 주고 저희가 그 선원들과 선박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선박은 그 당시에 650만 달러, 그 다음에 선박에 실려있던 기름은 1,900억에 상당하는 그런 기름이 실려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협상해서 돈 주고 빼온 거예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많았어요. 해적과 협상한 문제 가지고. 그러다가 바로 얼마 전 그 이후에 뭐가 터졌어요? 3호 주얼리어가 소말리아 해적한테 피랍된 거죠. 3호 드리머, 3호 주얼리어 무슨 특징이 있죠? 한국의 해운 회사들입니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적들의 호구였습니다. 한국 상선들은 잡으면 돈이 팍팍 나오는 데니까. 그래서 3호 주얼리어가 왔을 때 피격 납포됐을 때에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해적들과는 협상할 수 없다. 그럼 뭔가 우리가 청해부대가 나가 있고 해군이 나가 있으니까 해군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중대 결심을 대통령 차원에서 하게 된 거죠. 이 결심, 제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하면서 이 사건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이때 제가 상당히 많은 뭐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관여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이 결심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무력으로 진압하다 보니까 선원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유니티 대원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명 피해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자라는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1월 15일 날 해외에서 최초의 군사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새벽 동이틀 무렵에 헬리콥터가 접근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인질 21명 전원을 구출하고요. 그 타고 있던 해적 8명은 현장에서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존 선원들은 5명 잡아다가 한국의 교도소에 가 있죠. 지금도. 엄청난 사건을 벌인 겁니다. 자, 비용을 따졌던 분들한테 제가 그 당시 얘기했어요. 2011년에 3호 주얼리어를 우리가 청해부대가 군사작전으로 완전히 해적을 진압시키고 나서 현재까지 어떤 해적도 한국 선박에 접근을 못합니다.
정예부대가 있는 동안에 현재까지 해적들이 한국 선박은 포기해버렸어요. 왜? 쟤들은 진짜 하네? 돈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배 한 척이 저기 나가 있는 비용이 사실상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그 한 척이 현재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박에 이동하는 그 소말리아 해역을 지키고 있음으로써 우리나라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양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안전한 항로를 스스로가 지키는 거. 이게 해양력 중에 하나죠. 자, 우리나라는 조선국가다.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입니다. 선박 현재 발주량 또 생산하는 양이 세계 2위입니다. 세계 1위는 압도적으로 중국입니다. 많은 조선소를 건립해서 그야말로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2위가 한국입니다. 3위는 일본입니다. 많이 좀 처집니다. 지금 먼저 올라오고 있어요. 한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선사를 보면은 HD현대,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렇게 꼽습니다. 이 회사가 금년에는 약 한 10조 원 이상의 그 수익을 올린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그 선박이 지금 호황기 시절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박보다도 특수 선박, 아주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특수 선박 면에서는 한국이 월등히 앞섭니다. 더 앞서는 건 또 뭐냐면요. 이 선박의 엔진입니다. 엔진. 어저께 언론에 나온 게 있었죠. 중국에서 엄청난 선박을 만들어내는데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선박의 50%가 엔진이 한국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만들어줘라고 얘기하는 선주라고 얘기한다. 선주가 계약을 할 때 한국산 엔진을 써달라고 요구를 한대요.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그래서 현대 HD 마린 엔진, 한화 엔진 요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엔진 제품이 거의 한 50% 이상이 다 중국으로 수출이 돼요. 국내에 쓰이지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선박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회사에서 만든 엔진이 들어갑니다. 굉장한 거죠. 근데 자꾸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해요. 그럼 그 회사 주식 사도 되나요? 그러거든요. 그건 저는 모릅니다. 저한테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에도 크리티컬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선박 엔진을 만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유럽산입니다. 특히 독일이나 스위스산입니다. 그래서 엔진을 하나 만들 때마다 그 엔진 한 대당 가격의 5%를 로얄티로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원천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친환경 엔진이나 이중연료, 대체연료, 암모니아 추진이라든가 이런 선박으로 지금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는 탄소 제로를 목표로 지금 선박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지금 빨리 R&D를 혁신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선점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아무리 많은 물건을 만들어도 로얄티를 다 뜯기는 그러한 실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G 선박입니다. 이 LNG 선박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죠. LNG 선박에 거의 떠다니는, 전 세계에 떠다니는 LNG 선박의 현재는 한 70% 가까운 LNG 선박이 한국산입니다. 한국의 LNG 선박 만드는 세계 최고 2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LNG 선박은 동그란 축구공 같은 탱크를 싣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LNG는요, 가스를 600배로, 600분의 1로 응축을 시켜요. 액체로. 그게 마이너스 영하 163도입니다. 600배로 축소시킨 거를 배에다 실는 거예요. 배에서 실은 거를 다시 가스로 낼 때는 600배로 커지는 거죠, 부피가. 근데 이 고압축의 액화가스를 마이너스 163도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과거에는 동그란 원통력에 압력이 균일이 운용되는 이 기술밖에 갖지 못했어요. 이 LNG 선박, 과거의 LNG 선박의 1인자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그란 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들도 네모나게 만들어서 채우면은 훨씬 더 LNG를 많이 실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각형 모양의 탱크를 새로 개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LNG 선박의 탱크는 원형이 아니라 저렇게 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형보다는 20%를 더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많이 운송할 수 있는 거고.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 엄청나게 정밀한 용접 기술과 이 제작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입니다.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탱크를, 그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멤브레인 방식의 탱크를 만드는 설계도가 프랑스 겁니다. GTT 사람은 프랑스 회사입니다. 배 한 척이 만들어질 때마다 배 한 척이 보통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합니다. 비싼 거는 4천억도 하죠. 배 한 척이 LNG 선박이 만들어질 때마다 선박 전체 비용의 5%의 로얄티를 꼬박꼬박 프랑스에 갖다 줘야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 많은 LNG 선박이 떠다니는데 그 선박들을 떠다닐 때마다 프랑스에 착착착착 쌓이는 그 GTT사라는 조그만 회사예요. 그 회사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회사한테 우리가 준 돈이 7조 5천억 가량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LNG 선박을 많이 수주를 받아놨거든요. 그 수주받은 LNG 선박에 다 나갈 때까지 치면 3조가 넘는 로얄티를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 한 척을 만들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정말 순수 영업이익이 너무 적은 거죠. 바로 이게 원천 기술의 힘이고 설계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저 탱크를 만드는 기술을 독자로 하기 위해서 삼성중공업하고 뭐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에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1차로 실패했고 2차는 또 지금 어느 정도 성공해서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상용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해운업, 조선업이 엄청난 국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그늘진 면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해양 정책을 통해서 인재 육성, 기술 확보,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수산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해산물 소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모르셨죠? 일본 아닌가요? 일본은 조그맣게 먹지만 우리는 횟집에 가면 크게 먹어요. 양이 세요,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1위, 2위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가 어업 강국입니다. 실제로 그 연어도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세계 양식업이라든가 이게 제일 발달되는 게 노르웨이예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고등어가 전부 다 노르웨이산입니다. 고등어가스 좀 올랐어요. 내년에 더 오를 거예요. 왜? 노르웨이가 지금 고등어 잡는 쿼터를 줄였어요. 지금 어저께 때문에. 노르웨이에 그 요번에 그 축구하면서 뭐 모존눈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꾹 해가지고 막 하고 등치가 크잖아요. 노르웨이 사람들의 단백질은요 해산물에서부터 얻은 거 먹은 거예요. 거기는 육지 지형이나 날씨가 추워서 동물들이 많이 살지는 못해요.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은 해산물을 많이 먹어야 단백질이 커지고 몸이 커진 거예요. 그만큼 노르웨이가 수산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수산 강국이어서 제일 많은 소비량을 가지고도 있지만 또는 뭡니까? 2025년 대비 수산물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33억 33억 3천만 달러, 약 5조 원 이상을 해산물을 수출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다 보니까요. KBS 라디오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 관해서 나오더라고요. 먹거리, K푸드 수출에 관해서. 라면이 1위예요. 먹거리 수출 중에 1위. 그런데요. 여기에 그늘진 게 있어요. 라면이 먹거리 수출의 1위인데 라면에 들어가는 각종 기름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모두 원자재가 다 수입이래요. 세계에서 김치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랍니다. 우리가 김치를 수출하는데 우리가 수출하는 데에 10배를 수입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김치도 만들어 수출하는 김치도 고춧가루라든가 각종 그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수입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농산물이 수출되는데 농가 수입하고 연결되는 거는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 많이 안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해산물은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이죠. 김이 지금 1조 원이 넘었어요, 수출이. 김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삼국유사에도 신라인들은 김을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김은 뭐냐면 해태라 그런다. 해태. 해태는 뭐냐면 바다의 이끼입니다. 바다의 이끼를 긁어서 말려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드러나서 1640년에 병자호랑의 의병장이신 김여익 장군께서 전라남도 광양으로 유배인지 뭔지 떠나게 된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바다 이끼를 긁어가지고 말려서 먹는 게 야 이거를 연중 계속 먹을 수 없을까? 그래서 저 김여익이란 분이 대나무 떼를 이용해서 김 양식을 최초로 성공을 시켰다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그게 막 나라에 퍼지기 시작한 거죠. 임금님 상해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 바다 이끼라고 하는데 이름이 불분명합니다. 그 누가 만들었냐? 김여익이란 자가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 이거 김이라 해라. 그게 김이 됐다는 거예요. 이 김씨들의 그 조상이 만들어낸 이 검은 반도체. 저는 AI 검증이 가능한 강의라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남 광양에 가면요. 그 김여익 장군 저 기념비도 있어요. 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요즘은 검은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김이 이렇게 수출의 효자 상품이 될 줄은 몰랐죠. 이거는 원자재가 다 국산이에요. 수입이 들어갈 게 없어요. 제가 1998년도에 미국 유학을 했을 때 미국 친구들이나 유럽 친구들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할 때 김밥을 해서 집사람이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서양 여자들이 특히 김을 베끼고 먹었어요. 그 시커먼 종이 같은 게 좀 거부감이 있고 식감도 안 맞아서 그걸 베끼고 먹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피지에 있으면서는요, 유럽이나 이런 그 가족들까지 초대를 해버리면은 유럽의 특히 애들이 김을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그 손님들한테 내는 거는 제한했어요. 1인당 요거 한 통씩만.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정도로 전 세계의 기호식품이 되어버린 게 김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단백질 성분이라든가 이게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김이래요. 우리 한 원장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이 김이라는 것이 바다의 검은 반도체다. 그 다음에 이 튜나입니다, 튜나. 장어라는 이름으로 쓰는데요. 여러분, 1957년부터 우리나라가 원양어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최초의 인도양으로 나간 원양어선이 진남부입니다. 남쪽으로 향한 라이소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잡아온 생선이 바로 참치입니다. 튜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참치를 올려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외국 대사들을 불러다가 시식회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잡아온 참치야. 앞으로 이거 너희 나라한테 수출할 거야. 해가지고 이때부터 참치의 수출 역사가 시작되는데, 야, 이거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 이거 진짜 맛있는 생선이거든요. 진치. 진짜, 진짜입니다. 진치. 우리가 생선 맛있는 건 뒤에도 갈치, 꽁치, 진짜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치어입니다. 그러니까, 야, 진치는 좀 발음이 안 좋지 않아? 그 참진짜 쓰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면 참치라고 불러. 이게 진치가 됩니다. 이게 튜나. 근데 이 튜나가 왜 맛이 있느냐? 왜 육질이 소고기처럼 쫀득쫀득하고 맛이 있느냐? 생선 중에서 불에가 없는 생선이 참치예요. 생선들은 불에라 그래가지고 이 가슴 속에 공기주머니가 있어요. 모든 생선들은. 그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생선도 피곤하면 잡니다, 밤에. 그 눈을 감고 가만히 떠 있을 수 있도록 이 부력을 유지시켜주는 게 이 몸속에 있는 불에거든요, 공기주머니. 그래서 참치, 일반 생선들은 쉬었다가도 잠자기도 하고 정지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놈의 참치는 태어나면서부터 불에가 없어요. 노브레입니다, 노브레. 불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지가 안 됩니다, 이거는. 참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죽어요. 그것도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 아가미로 물속에 산소를 빨아들여서 호흡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참치는 육질이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생 운동을 하는데 쉬지 않고. 저를 피지에서는 저를 미스터 튜나라고도 불러요. 하도 빨빨거리고 많이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뭔가를 하는 사람 튜나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불에가 없어요. 그래서 참치는
정지가 안 되는 생선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육질이나 이런 게 근육질이 발달해서 우리가 맛있는 식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참치의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실제로 서양이나 아프리카나 많은 나라들의 많은 인류가 단백질을 어디서 공급받았느냐? 바로 이 참치 생선에서 공급받았어요. 전 세계 인류의 80%의 인류는 해안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인구 분포가 해안가에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단백질은 바로 생선, 참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치가 이런 일을 하죠. 자, 여러분 1960년부터 1970년까지 슬픈 역사가 있죠. 독일에 광부를 파견하고 간호사를 파견해서 그분들이 아주 어려운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외화를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굉장히 큰 종잣돈이 됐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동기간에, 같은 기간에 우리 원양어업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그분들보다 20배가 많습니다. 변호사분들과 광부분들이 고생하신 거는 충분히 알지만은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면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외국에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 그분들이 한국에 보낸 돈보다 20배가 많은 돈을 보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엄청난 밑거름을 누가 했느냐? 원양어업을 탔던 선원들이 했던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몸으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번 돈들입니다. 굉장한 기여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단지 몰랐던 것뿐입니다. 이 바다는 능력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열린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바로 태평양입니다. 지금부터 태평양의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발표한 중국몽의 핵심은 뭐였냐면 해양 강국으로 가겠다는 명시를 합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이미 중국에서는 제1도련선이라는 안쪽에 있는 선입니다. 제1도련선이라는 걸 그어놓고 이 안에 바다는 내 바다야. 함부로 여기는 건들면 안 돼. 그리고 2012년경부터는 밖에 있는 제2도련선, 일본 괌을 거쳐가지고 인도네시아까지는 제2도련선을 그어놓고 이 안에 접근하지 마.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내가 관리하는 바다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1대1로이면서 제1, 2도련선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해양 불기, 바다 점령 전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 중국 군함에서 시진핑 주석이 군복을 입고 연설을 하잖아요. 잘 보세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권력 지도자가 군복을 입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어느 나라도 없어. 왜? 선출된 권력의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 신분이 아니에요. 군 통수권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나라는 뭐냐면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영국, 태국, 덴마크, 노르웨이, 거기는 아직까지 왕이 있어요. 그 왕은 신분 자체가 군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국장 행사 같은 거 할 때 찰스 왕, 그다음에 오늘 한국에 와 있는 앵 공주 이런 사람들이 다 장례식에 군복을 입고 나오죠. 군복을 입고 나왔어요. 왜? 그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조 국가에서의 왕이 곧 군인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민주국가에서 선출된 권력이 군복을 입는 경우는 없어요. 비스무리하게 군복 형태의 잠바 같은 거는 걸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시진핑은 올 자기가 군복을 입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I'm imperial. 나는 황제야라는 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이미 장기 집권은 예고가 됐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2013년에 취임하고 나서
미국에 갑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때 시진핑 대통령이 오바마한테 얘기합니다. 태평양은 너무나 광활한 지역이다. 미국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크다. 이거 반반 나누자. 소위 말해서 태평양 양분 전략을 띄웁니다. 그러면서 신형 대국 관계라는 명칭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 강대국이 되는 거야. 또 태평양 너무 넓어. 너는 반만 가져. 반은 내가 가질게. 라고 시진핑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오바마,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까지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 시진핑의 얘기를 즐겁게 들었습니다. 야, 중국이 어떻게 해군력도 안 되는데 우리 미국에다가 태평양을 반반 나누자 그래. 웃기는 놈들 아니야? 그러면서 아시아가 중요하지. 피보트 아시아 전략을 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했지만 실제로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는 약간 무지했던 거죠.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우습게 본 겁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입니다. 이때 동시에 시진핑 주석이 향한 것은 남쪽으로 향하는 섬 공략 전략입니다. 그래서 남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을 공략합니다. 협정을 맺고 경제 원조를 해서 회의를 맺고 2014년에 처음으로 중국 지도자 간에 처음으로 남태평양 피지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8개 나라의 정상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피지로. 거기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중국 1대1로에 편승하세요. 중국과 협력을 맺으면 여러분들은 경제 성장에 급행열차를 태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진핑의 어록이었어요. 많은 남태평양 국가들이 원조도 필요했고 돈도 필요했고 또 정치 권력들이 중국에서 건네는 그 블랙마니가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결국 하나둘씩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솔로몬과 키리바시가 대표적으로 이들 섬나라들은 전통적으로 같은 섬나라인 대만과의 정식 수교국들이었어요. 대만과의 단결을 하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솔로몬과 키리바시가 양자 안보 협정을 맺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바로 호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섬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그렇게 노려서 점령했던 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에다가 중국의 군함이 들어갈 수 있고 솔로몬의 안보 협정까지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공안들이 솔로몬에 파견돼서 치안까지 일부 담당하는 역할을 해버린 거죠. 호주와 미국한테는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왜? 직접적인 호주에 가장 큰 위협이 되면서 남태평양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계속 작년, 재작년 할 거 없이 남태평양의 지도자들을 전부 중국으로 계속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국빈 만찬, 국빈 행사를 통해서 회유, 협박, 공갈 등등 해서 하나씩 지금 중국과의 대만을 단교해서 대만을 말라 죽이게 만들고 중국의 국가로 전환시키고 있는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그 피지 관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배가 중국의 정보함입니다. 저는 해군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어느 나라도 저렇게 큰 정보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저 잘 보시면요. 하늘을 향하는 안테나가 있잖아요. 저게 위성과 탄도미사일을 관제 컨트롤할 수 있는 안테나입니다. 중국의 하나의 남태평양 전략의 과제는 남태평양 어딘가에 나라에 중국의 위성 탄도미사일 관제소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 남반구 쪽에 그 관제소가 있어야 글로벌 이 저궤도 위성을 컨트롤하는 데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중국이 남반구 쪽에 위성 통제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견제가 심하다 보니까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배를 남태평양에 1년 365일 띄워놓는 겁니다. 저 배가 총 7척이 있어요. 7척이 돌아가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휘지에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군수적재 같은 거 하러 들어오죠. 절대 공개도 안 하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배가 바로
위성을 관제하고 탄도미사일을 남반구에서 조종하는 거거든요. 희한한 게 7월 6일이죠. 지난주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태평양에 SLBM을 쐈거든요. 저 SLBM을 쏜 저 미사일 관제 컨트롤도 당연히 저배가 했겠죠. 근데 그것도 해필이면 투발로 해역에 떨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투발로가 아직까지 유일하게 대만하고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고 투발로에는 대만 대사도 있어요. 공교롭게 하여튼 저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남태평양 국가들이 또 지금 긴장을 유지하면서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경계심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평양의 주도권이 바뀝니까? 바뀝니다. 시진핑 주석이 등극한 이후에 선박 건조량입니다. 군함입니다. 현재 2026년 기준 했을 때는 거의 중국의 군함이 미국의 2배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생산 능력을 고려하고 미국의 생산력을 고려했을 때 간격은 더 벌어질 겁니다. 함정 척수와 크기가 엄청나게 중국이 미국을 앞선 겁니다. 지난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는 해군력 증강에 대해서 예산을 오히려 깎아버렸어요. 군함 건조 계획도 축소시켜버렸어요. 그 결과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중국에 대해서 광분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기다를 중국에 뺏길 위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선박 건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고 다 얘기를 하면서 현재 미국의 조선 산업은 거의 고사 직전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이 자기들 군함을 정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만드는 거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의 부상을 나름대로 억제시키고 같이 힘을 나누려면은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일본도 있습니다. 없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마스가라는 것이 바다를 지배하는 능력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위기, 해양의 위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2027년에 대만을 중국이 침공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2027년이 중국의 인민해방군, 중국 군대가 창설된 지 100주년 되는 해가 2027년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등극하고 나서 중국 인민군 창설 100주년 되는 해에 우리가 영토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년에 과연 중국이 대망을 사람들이 아직은 좀 시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2027년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대만에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에는 이런 선들이 있습니다. 노란 선이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그런데 서쪽에 빨간 선, 동쪽에 주황색 선이 각각 일본과 중국이 주장하는 선입니다. 저 남쪽에는 세 나라가 다 겹쳐 있습니다. 합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직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바다의 경계선은 한중일 모두가 아직 경계를 획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러시아까지 끼어듭니다. 형국이. 우리의 바다인데 우리의 바다가 아닌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서해부터 보죠. 잘 아시다시피 서해 지난번에 구조물 문제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저것도 아직 경계선 획정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저런 건데요. 중국은 이미 2010년에 서해 바다는 중국의 내해다라고 선포했어요. 내해는 뭐냐면 자기 바다라는 소리예요.
자기 호수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서해 바다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내 바다야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한국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현재. 동해 바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번에 6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차항출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차항출해는 뭐냐면요. 항구를 빌려서 바다로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어디로? 동해로. 동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저 두만강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두만강을 지나다 보니까 저기 연해주가 걸립니다. 연해주 들어보셨죠? 우리 그 최재형 독립운동가님이 활동하셨던 연해주. 오늘 문 이사장님 안 오셨나 모르겠네요. 그 연해주입니다. 연해주가 어디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곳입니다. 이 연해주는 원래 발해 땅입니다. 우리 땅이죠. 그러다가 여신 쪽이 살다가 중국 땅이었습니다. 이 연해주가 러시아로 넘어간 거는 2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국이 굴욕적인 서양과의 국경 조약을 맺을 때 그 국경 조약에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가져간 거예요. 원래 청나라 땅이었는데 아편 전쟁에서 바다를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유린됐던 아편 전쟁에서 뺏긴 땅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저 땅에 대해서 언젠가는 회복해야지라는 말이 들어. 저 땅을 러시아가 뺏고 나서 제일 먼저 엄청나게 큰 군항 도시를 만들죠. 그게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동방을 점령하라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동방을 점령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을 세우고 거기에 태평양 함대를 세우고 동해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대규모 해양 전략을 꾸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는 저 두만강을 이용해서 동해로 나오고 싶어 해요. 왜? 이 동해로 나와야 북극 항로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북극 항로로 바로 가게 되면 엄청난 물리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10년 전에 나진항에 대해서 50년 조차 계약을 맺었는데 중국이 저 동해 쓰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많은 원조를 해주면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야, 중국이 못 나오게, 중국이 못 나오게. 근데 중국은 동해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해를 먹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이 핫산, 이 두만강 밑에서 들어가는 도시가 핫산이고, 그 다음에 훈춘인데, 중국은 요 하구에서 훈춘까지, 중국 땅까지 거리가 1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두만강을 조금 더 준설하면 중국 배들이 좀 작은 배들도 이 중국과 동해를 쓸 수가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핫산에서 나진까지 러시아가 철도를 놓습니다. 물리철도를. 그런데 다리를 그 두만강 위를 아주 낮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각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요. 왜? 중국 배들이 못 다니게 하려고. 그만큼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낮은 선봉 지역 동해입니다. 곧 동해도 동네 바다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꽃게와 오징어는 왜 씨가 마를까요? 이미 서해 NLL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으로 싹쓸이 꽃게 조업하는 건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150척, 100척씩까지도 막 조업해가면서 NLL을 넘나들면서 조업을 해댑니다. 북한에다가는 돈을 줘요. 조업권을. 내가 조업하는 것만큼 돈을 줘가지고 북한 그 밑에 있는 군대에서는 척당 돈을 얼마씩 받고 그 조업을 허가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NLL 근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군사적 민간 지역이라서 우리가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이득을 매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동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동해는요, 원산 앞바다의 그 깊고 넓은 바다를 은덕어장이라고 합니다. 이 은덕어장에 매년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때가 중국 금옥입니다. 지들은 금옥인데 이 배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약 1,500척 이상이 은덕어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한에서 저 어장을 중국에는 팔았어요. 그래서 저 북한, 저 북쪽에 은덕 어장에서 싹쓸이 조업을 합니다. 씨를 말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동해에 오징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동해로 내려오는 물고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동해에서 일함대 사령관을 했습니다. 그때 저 은도거장에서 조업하고 내려가는 중국 어선을 해경과 협조해서 잡아가지고 중국 통역들 다 붙여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 선박들을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하면 족쳤습니다. 그때 얘기한 게 뭐였냐. 한 1,500, 1,700 정도가 올라간다, 매년. 그리고 식당 5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씩 돈을 낸대요. 우리나라 돈은. 조업료를. 그럼 얼마를 버냐? 그러니까 3억 또는 많게는 척당 5억까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어선들이. 이거를 중국한테 넘겼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남쪽에 지금 고기가 없어요. 동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저 오른쪽에 조그만 네모난 그림이 울릉도항이거든요. 울릉도항에 몰려든 중국 어선들이에요. 태풍 같은 게 오게 되면은 일반 민간 선박들은 안전을 위해서 인근 국에 대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태풍이 왔을 때 중국의 이 어선들이 울릉도 그 도동항에 몰려서 피하고 있는 저 사진이에요. 저렇게 많은 배들이 동해에서 우리 북쪽에서 모든 물고기를 싹쓸이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 어선들의 횡포는 무지막지합니다. 여러분, 요즘 서양에서는 싹스핀 먹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중국 어선들이 참치 잡으러 갔다가 상어가 또 잡히거나 상어로 또 막 잡아요. 상어 잡으면 어떻게 해요? 상어 지느러미만 딱 잘라가지고 버립니다. 그냥 바다에. 상어 지느러미만 잘라가지고 버려요. 왜? 이 상어 지느러미밖에 제일 돈 나가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느러미 잘린 상어들이 바다에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그걸 규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말 안 들어요. 전 세계 모든 어장을 사실상 황폐하게 만드는 게 중국 어선들이에요. 남태평양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경계 대상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법도 룰도 없어요. 그 방식으로 동해 북부에 있는 어장을 싹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고기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묵놓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이거는 제 견해입니다. 네 가지 저는 일단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해양 전략이라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한미 동맹의 결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주한미군이 대만에 이동될 수도 있다. 한국을 대만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전략적 유연성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미국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왜?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은 어떤 나라가 맺는지 아세요? 동맹 관계를 맺는 거는요, 적이 공통일 때 맺는 겁니다. A라는 적을 똑같이 공격해야 되는 대상끼리 맺는 게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동맹의 합일점은 뭐예요? 적이 같다는 거예요, 적이. 한 나라가 상정한 적이 나랑 같아. 그래서 우리는 같이 싸워야 돼. 라고 동맹이 맺어지는 거예요. 적이 다르면 동맹이 형성되질 않아요. 자, 그런데 한미 동맹의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한미 상호 조약이 존재한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때 미국은 북한보다도 북한 뒤에 북한을 조종하고 있는 중국, 북한 뒤에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러시아를 상정한 적으로 간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북한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응한단 말이 없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태평양 지역에. 한반도라는 내용 없습니다. 이거 A4 용지 한 장짜리입니다. 한미 방위 조약이. 이게 전문입니다. 전문. 이 전문에만 태평양 지역이란 말이 4번 나와요. 대만에 무슨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해상 교통로의 핵심을 중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은 우리나라한테 당연히 있습니다. 두 번째,
한미 상호 방위조약 동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평양 지역에 위기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싸워야 돼요. 그게 동맹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주한미군은 무슨 뭐 북한군을 대비해서 조약상에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동맹 관계입니다. 적을 공유하는 게 동맹입니다. 자꾸 북한에 주적입니까? 안 주적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미국은 북한 주적으로 돼 있어요. 꼭 하면 북한의 핵 무기, 북한 국민이 주적이라는 게 아니라 북한 미지움, 북한 체제죠. 지금 이란 국민이 미국의 적은 아니잖아요. 이란 국민이 아니라 이란의 혁명수비대 그 지도부가 적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주적 논쟁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적이죠. 한미 평양 협력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동맹 관계가 굳건하지 않는데 우리나라한테 군함 맡기겠습니까? 애매한 소리 자꾸 해대고 중국에다가 쇠시하면 다 잘 될 것 같이 얘기하는데 한국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동맹이라면 동맹답게 보여줘야 됩니다. 한반도의 동북아 안정을 이루는 것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 특히 무역을 위해 통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무역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다에서의 해상 교통로가 안전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위협 없이 우리나라 선박들이 바다를 사용했어요. 우리나라 해군력이 지켜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박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미 해군이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미 해군이 지켜줬기 때문에 안정이 유지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무역은 걱정 없이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위협이 그 해상교통로가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해상교통로의 안전운항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얘기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을 언제 철수하나요? 북한에서 핵 완전히 제거하면 철수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에 핵이 존재하는 한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주한미군은 있어야 됩니다. 한일 전략 파트너십입니다. 지금 다카이시 사나에 일본 새로운 여성 총리가 등극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 그림 보면요. 타이완이 있죠. 타이완의 가장 가까운 섬, 110km 떨어진 섬이 요나쿠니라는 섬이 있습니다. 일본 땅입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이 요나쿠니 섬에 일본의 방위상이 방문을 합니다. 최초로. 근데 어떤 방문을 하느냐? 군사력 대비태세 점검 차원의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합니다. 2031년까지 장거리 함대공,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점령이나 무력을 시도하면 요나쿠니 섬에서 대만을 지킬 수 있는 방공무기를 운용하겠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일본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중국이 해양용으로 선장한 다음에 이거 보십시오. 수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중국의 군함들이 일본 열도를 뺑뺑 돌아가지고 운항을 합니다. 시위기동을 합니다. 그 바다에 대한 점유권을 자꾸 유지시키는 거죠. 작은 길이 자주 다니면 큰 길이 됩니다.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절대 그거를 좌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동해를 또 왜 중국이 탐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극 항로. 북극 항로를 가기 위해서는 일본 열도의 위에 소야 해협이나 스가루 해협을 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상 통제권이 중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등등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감정적인 무게를 벗어나서 일본과는 진정한 안보 협력과 대화를 결속을 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 2차 대전 이전도 마찬가지지만요. 전쟁이 나는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전쟁이 나는 나라의 공통점은 독재 국가에서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란이 전쟁을 벌입니다. 다 독재 국가들입니다. 사실상 러시아도 독재 국가나 마찬가지죠. 제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계엄 선포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시켜버리잖아요. 그죠? 제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한 지도자의 판단으로 그런 일이 발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협력해야 돼요. 같이 싸워야 돼요. 왜? 일본의 해상 교통로가 곧 우리나라의 해상 교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호, 한 아세안, 한 나토의 전략 파트너십을 꼭 이뤄야 됩니다. 이거는 해양 경제, 해양 안보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좀 씁쓸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국가의 지도자가 외국에 나가면서 방산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늘리겠습니다. 방산 외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 때도 그랬어요.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서 방산 외교를 하겠대요. 방산 외교를. 그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기 팔아먹겠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정상들이 나는 무기 팔러 외국 나갑니다. 그건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나는 외국과의 안보적 협력을 강화시켜서 우리의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함께하겠습니다. 공동의 가치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도 다 민주주의 국가들이잖아요. 그 나라와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우리 공동의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당상 기업들이 뒤따라가서 뒤에서 알아서 무역을 합니다. 대통령들이 나가서 무기 팔아서 돈 벌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나라 없어요. 왜? 그거는 말이 안 맞아요. 무기는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사용돼야 될 반대 나라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외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제가 물론 외교관 생활은 길게는 안 했지만 외교적인 언어는 그 나라와의 신뢰관계, 그 나라와의 협력관계, 그 나라와의 동반자 관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도 한번 고려해 보는 거죠. 자,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했죠. 폴란드 잠수함 수주 실패했죠. 작년에 호주에 12척 프리게이트 판매 실패했습니다. 전부 다 일종의 선진국가들한테 실패했습니다. 아, 이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실패했어요. 뭐가 어쨌어요? 뭐가 어쨌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무기를 사고 파는 거는요. 국가 간의 굳건한 신뢰가 형성돼야 무기를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소령 때 운 좋게도 국방부 장관 부관을 했어요. 수행비서로. 제가 모시던 장관님이 전 소령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이런 개념을 없을 때 충격을 먹은 게 있어요. 장관님한테 와서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기를, 대한민국이 자기 나라 무기를 판매하는 거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장관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뭐냐? 당신 나라가,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너희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줄 수 있어? 우리는 무기를 사는 기준이 무기의 성능이 아니야. 그보다 먼저 너희 나라가 우리를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울 수 있는지의 믿음을 먼저 보여줘. 이게 무기를 사는 첫 번째 기준이야. 이게 제가 소령 때 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도 그걸 계속 생각을 합니다. 생산 외교란 말은요. 무기 파는 외교란 소리잖아요. 그거는 외교라고 하면 안 돼요. 생산은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국가 간에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가 믿을 수 있고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우리 정부가 너희를 도울 거야 라는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되면 무기는 자연스럽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산의 원칙입니다. 무기를 팔지 말고 신뢰를 먼저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기는 따라가는 거예요. 과연 캐나다가 잠수함 60조짜리 사업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캐나다가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뭔가 자세가 돼 있을까? 무기의 성능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그건 다음 문제라니까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됩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라든가 호주라든가 우리의 해상 교통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가들과는 더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수적 해양 안보 역량입니다. 보이시는 항공모함이 최근에 중국에서 새로 취역한 세 번째 항공모함입니다. 완전히 미국 항공모함 같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일본 구축함인데요. 재밌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보면 저거는 항공모함이에요. 근데 일본은 저 배를 구축함으로 분류해 놓고 있어요. 분류가 구축함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항공모함이에요. 저기다가 F-35까지 지금 탑재를 하거든요. 일본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해양 강국들이 아직도 획정되지도 않은 동서남해를 휘젓기 위해서 저런 배들이 가고 있어요. 지금. 더 웃기는 거는 뭐예요? 북한이 이제 바다로 기어나오기 시작하네요. 8,000톤급 핵잠수함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서해에서 그 최연호라는 저 구축함, 새로 만든 구축함에서 미사일을 연속으로 5발을 발사했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미국, 야, 좀 살려줘 해야 돼요? 미국도 어느 정도 우리가 능력이 돼야, 야, 나랑 한편 돼서 싸우자. 우리도 어느 정도 능력을, 그러니까 자주국방이란 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자주국방이 안 돼요. 전 세계에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주력을 갖추고 우리의 입장을 견고히 하자는 하나의 슬로건이지 완벽한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단 우리가 어느 정도 자주적 역량을 갖춰서 그런 강대국들이 도와달라 그랬을 때 기여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도움도 안 되는 나라가 뭘 보탬이 되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 림팩 훈련이라고 하와이에 훈련하러 가잖아요. 저희 위관장교 때는 림팩 훈련 처음 갔을 때는요. 배들이 워낙 작아가지고 해상 작전하는데 파도만 치면은 우리나라 배들은 다 하와이로 들여보냈어요. 띄워주질 않았어요. 왜? 배가 작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가서 우리가 해상 지휘관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의 신형 구축함들이 가서 능력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로서의 능력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없이는 파트너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돈 없는 노숙자하고 파트너가 되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핵추진 잠수함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자주적 국방의 역량을 갖추는 하나의 큰 도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도라고 보는 거예요. 저게. 전략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이라는 걸. 왜? 유사시에 나 할 수 있다. 나 유사시에 뭐 할 수 있어라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이 안 되면 무시됩니다. 청일전쟁이 서해바다에서 있습니다. 러일전쟁은 동해바다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아무 능력도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남들이 내 바다에서 싸우는가? 그조차도 몰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은 망했습니다. 나라를 뺏긴 다음에는 멸망입니다. 청나라가 1차, 2차 아편전쟁, 1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모든 항구를 영국에 뺏겼습니다. 1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모든 해상 무역권을 영국에 뺏겼습니다. 대들다가 2차 아편전쟁에 벌었습니다. 2차 아편전쟁에서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일본이 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지고 나서 청나라는 서구 열강들의 피자가 돼버립니다. 피자 한 판. 놀아먹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망한 겁니다. 나라를 뺏기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사라집니다. 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국가해양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군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선박, 해운, 수산, 자원, 매저, 관광 모든 거를 총괄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선풍적으로 있는 게 바로 블루 이코노미입니다. 블루 이코노미는 해양의 특성을 이해하고 해양을 지속 가능하도록 사용함으로써 인류의 기여가 되는 바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신환경, 신소재, 개발 등등 해가지고 해양에 대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블루 이코노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반쪽밖에 안 되는 땅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바다에 대한 활용, 바다에 대한 주인적 역할을 해나가는 정책과 전략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바다도 부동산입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해양 의존 국가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은 해양 국가로 발전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를 휩쓰는 해운업, 전 세계 선박 능력의 조선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산 능력 등등등등 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양에 빌붙어 먹는 나라가 아니라 해양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로 변모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함선은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먼 장래를 기획하는 그런 해양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키워서 이제는 단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양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다가 막히면 나라가 멈춥니다. 감사합니다.